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넘겨준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물론 그 유해 발굴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거에 대해서 미국은 일단 호의적으로 봤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을 다 일단 그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되니까 뭐 북한이 아무리 믿고 참 그래도 일단 그들이 그 59의 유해를 네. 유골을 갖다가 발굴해서 자기들이 다 DNA 테스트 했대요. 미국은 꼭 확실하다고 얘기했답니다. 그게 사실인지 진짜는 모르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미군들은 그 유해를 당연히 받아야죠. 왜냐면 하루라도 빨리 그 가족들도 이미 나이가 다 들고 다 그 부모들이 다 이제 안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세월이 자꾸 흐르면은 가족들의 존재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에 이 유해들을 발굴해서 이제 집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북한하고 이제 만나고 사실 이것도 12일 날 만난다고 그래놓고 얘네들이 그날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3일 후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첫날 그 12일 날 갔을 때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저 북한이 안 나왔구나 해서 다시 집으로 가서 그들이 또 연락이 와갖고 15일 날 만나자 해서 15일 날 미국이 또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언제 준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언제 준다는 말을 안 했고 말로만 준다고 그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판문점에 불러내갖고 앞으로 미국하고 우리가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미국하고 회담도 했기 때문에 그럼 미국하고는 우리가 앞으로 많은 걸 해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북한의 그6.25 전사자 실종 전사자들을 미국하고 같이 발굴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좋다, 땡큐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불투명한 그들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부가 관세가 더 크게 부여된다고 얘기했어요. 중국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부가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고 오늘 킥업했다는 거예요. 킥업. 지금부터 시작이래. 계속 줄줄이 중국한테 매겨야 될 그 부가 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중국은 큰일 났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이번 기회에 중국이 저는 완전히 진짜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아주 엄청난 벌을 좀 받아서 공산주의가 결국은 민주주의를 못 이긴다는 그런 진리를 좀 깨달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공산주의 이론을 갖고 북한 김정일을 이렇게 했다가는 결국은 내가 손해구나.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의 최대 부호의 나라가 내가 공산주의 이론 갖고 이렇게 미국하고 치다가는 결국은 나는 부도 잃겠다. 결국 미국하고의 그런 교육 관계에서 전쟁보다 더 참혹한 그런 부가관세를 갖다 때려 맞았을 경우에 그게 마치 한방 터지고 원자폭탄 같은 위력의 그 힘을 중국한테 가해주는 거죠. 그 아까운 돈을 갖다가 낸다는 게 얼마나 중국에서는 그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아까운 돈을 국고에서 풀어서 그 벌금을 냈을 경우에 중국의 자국의 모든 기업들이 얼마나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중국이 좀 저렇게 부가관세를 막고서 중국의 자국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그런 생산량이 저하되고 이런 걸 우리가 바라만 보면 안 돼요. 현대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CNN에서 발표한 뉴스인데요. 오늘 재팬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일본은 진짜 현실 감각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예요. 일본은. 제가 자꾸 일본을 좀 이렇게 도전하는 발언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경제적으로 일본을 도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은 굉장히 현실 감각이 뚜렷한 그런 그 경제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굉장히 우리 한국보다는 현저하게 차이 난다는 게 오늘 유럽연합하고 FTA 자유보호구역 설정을 맺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맺었는데 일본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유럽의 전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경우에 우린 아무것도 타치를 안 하겠다. 뭐 먹는 것부터 자동차부터 비행기부터 다 들어오는데 관세 하나도 없다. 우리는 뭐 중국이나 한국처럼 자국의 물건 판로에 영향을 미칠까봐 비관세를 쳐서 그 외국 물건을 갖다 좀 못 팔게 하는 그런 비관세도 안 치겠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물건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 품목에 대해서 단 1전도 관세 매기는 겁니다. 또 무관세, 그러니까 관세 없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팔아라니까. 유럽도 일본의 그 말을 듣고 일본 자동차 유럽에 들어오는 거 무관세. 다 이렇게 해버려갖고 오늘 자유무역 보호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N 강사에다가 일본은 완전히 순풍에 대한 돛담배, 그 다음에 일본 자동차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천만 대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일본은 앞으로 더 큰 강대국이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우린 참 서글프고, 우린 슬프고, 우린 저 1인 독재자가 이렇게 들어와갖고 나라를 이렇게 현란하게 만들었지만, 일본은 어쨌든 우리하고 그런 과거에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 아픔과 우리가 일본에 대한 그런 아직까지도 감정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게 경제 대국이 된다는 거는 우리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일본을 믿고 일본 문화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도 일본의 좋은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점은 배워야죠. 사실 일본의 그 좋은 점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입장이 굉장히 암울하고 경제적으로 이게 좀 둔화되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도 좀 올해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경제개혁원에서 발표도 안 해요. 다 망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 사회에서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일자리가 없고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그 명색은 대학교 버젓이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전공 분야에 자기에 맞고 자기의 그런 어떤 진취적인 그런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취직을 못하고 뭐 남의 집 점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 일종의 그 알바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대학생들은 사실상 그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기 자신의 그 미래가 굉장히 어두웠을 경우에 스스로 참 자책도 하고 참 그런 걱정, 불안하고 그런 번민과 이런 거에서 젊은이들이 참 그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다 보면은 나라는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그렇게 성공하고 전 세계 대국으로 다 그렇게 휘날리는 이유는 일본은 그만큼 물론 그 교육 제도가 우리도 일본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육 제도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정교조라는 게 없고 오로지 학생들한테 그 성인이 돼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들이 개개인적으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중학교만 들어가면은 그 정치적인 교사들이 이렇게 한참 공부하고 한참 성장하고 한참 그 꿈을 키워 나가야 될 학생들에게 그런 정치적인 그 사상을 주입시켜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 민주화가 어지럽혀지고 저들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그런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입니다. 교육에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런 그 좌익사상의 교육을 정교조들이 왜 시켰냐? 바로 우리가 1950년대에 아직까지 기생했던 남로당의 뿌리, 김일성의 잔재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모든 주요 인재들을 갖다가 그런 유일사상의 매몰을 시켜놔서 오늘날 그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하다못해 이명박 정권까지, 물론 이명박 정권이 뭐 제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좌도 아니다. 나는 그렇다고 우도 싫다. 나는 그렇다고 좌도 나쁘게 생각 안 한다. 라는 그런 아주 비이성적인 논리로다가 정치를 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그 10년간 그 좌파들에 의한 그 정부에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좌파 무리들을 어느 정도 그거를 자기가 막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좌도 아니고 나는 우도 싫고 좌파도 싫어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논리로다가 해놔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덤태기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도 엄청난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시기 때문에 집권 1년 남겨놓고 그나마 됐지, 저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많이 했다 그러면 전 6개월도 못 걸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유럽연합하고 그런 자유보호무역협정을 맺고서요, 협정서에 서명을 다 했고요. 일본과 유럽연합은 모든 양자국의 물건에 대해서 이제 무관세로 다 들어옵니다. 그거는 그 어떤 수량의 관계도 없고요. 어떤 그 리미트, 제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과 유럽연합은 앞으로 계속, 자유무역, 그런, 교육을 해갔고요. 아마 그 유럽도, 이익을 창출하고, 일본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앞으로 일본은 아주 그 장밋빛이, 이렇게 비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 무기하고 마약만 빼면 다 된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속셈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기술과 품질로 승부를 하겠다는 거야. 기술과 품질로. 네. 이기죠. 여러분들, 제가 자동차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한국에 나와 보니까 일본 차들을 막 비난을 해요. 사람들이. 그 쪽발이 차를 뭐로 타고 다니느냐. 일본 차도 지나가면 다 도로다 던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또 옆에서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조금 마실게요. 죄송해요. 왜 일본 차를 증오하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일본 차를 증오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전 자동차를 좀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봐요. 일단은 일본이라는 원숭이가 싫고, 두 번째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찬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악감정이 남다. 그건 맞는 얘기죠. 저도 갖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일본의 그 물건들이 퀄리티한데 그것까지 부정하냐 그러니까 일본의 그 물건들이 퀄리티 할 게 뭐가 있냐? 우리나라 차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애국이시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로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본의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매국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엔진 수명이 100만 킬로입니다. 100만 킬로. 미국에 가보면은 도요타 코롤라 25년 된 게 아직도 길거리에 다니고 있어요. 엄청난 많은 숫자가 다니고 있어요. 25년 된 도요타 코롤라가. 일본의 캠리가 소나타하고 동부평의 그 패밀리카입니다. 소나타가 일본 차하고 어떤 면에서는 현대차가 더 천불이 더 비싸요. 현대 소나타하고 일본 차를 비교해 보면은 일단 마일리지, 연비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엔진 내구성에서 현대가 일본 차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일본 도요타 캠리는 약 50만 킬로를 뛰어도 고장 없이 잘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대차도 50만 킬로 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중요한 거 한 가지 제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럼 미국에 왜 그 수많은 브랜드를 달고 있는 일본 차들이 10대면 7대느냐? 10대면 7대가 일본 차예요. 미국 땅인데도 전부 다 일본 마크 다 달고 다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가 사고를 났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받았을 경우하고 자동차를 어느 정도 탔는데 내가 급한 사정이 있어갖고 파는 과정에서 그 리세일 밸류라는 게 있어요. 리세일 밸류. 자동차의 잔존 가치가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가 한 3년 타고 팔고 싶어도 아직까지도 5년을 탔는데 아직까지도 그 페이먼트를 내야 돼. 잔존 가치가 너무 없으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는 그 보험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5년 된 게 도요타 같은 경우가 5년 된 차를 갖다가 현대차를 2천만 원을 샀는데 현대차는 5년 됐는데 차값을 안 쳐주는 거야. 도요타는 5년 됐는데도 잔존 가치가 반 이상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똑같이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5년 탔는데 도요타 차를 갖고 딜러에 가서 중고 딜러에 가서 유스트카 딜러 가서 내가 파는데 현대도 멀쩡해요. 똑같아. 멀쩡한데 도요타 캠리는 걔네들이 1,000만 원 이상을 줘. 근데 현대 소나타는 5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바로 그래서 미국에서 현대차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기술력과 어떤 외관상의 그런 기술적 재원이라든가 메커니즘 그런 차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약 10세대에 걸쳐서 그 만들어 놓은 도요타의 그 가치와 브랜드가 미국 사람들에도 물론 각인이 돼 있지만 미국에서 자동차 중고 딜러에서 인정하는 게 도요타 차는 세계 최고의 차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한국 차를 다소 그리고요 미국의 한인들은 거의 한국 차 안 타요. 얄미울 정도로 안 타요. 얄미울 정도로. 저는 한국 차 3번 탔어요. 엘란트를 한번 샀고요. 소나타 한번 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 티브런 한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 3번 탔으면 굉장히 많이 탄 거예요. 저는 애국자였었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교포들은 한국차 안 사요. 현대마크가 창피하대. 어디 슈퍼 가면은 현대마크 있으면 창피하대. 요즘 안 그렇지 모르지만, 그럴 정도로 현대차를 기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현대차를, 이야기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그 현대차가 미국의 미주 판매가 완전히 지금, 엄청난 올해 그 판매량이 완전히 떨어져 갔고요. 지금 현대 기아가 미국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현대 기아가 지금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랭킹 삼성 다음으로 2위에 들어가는 굴지의 아주 메모드 그런 그룹이었었는데요. 네. 지금 7등이래요, 7등. 네이버 있죠? 카카오 네이버. 통합 있잖아요? 그 회사보다도 그 현대가 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대요. 오히려 그 회사가 더 크대요. 네이버 카카오가 더 크답니다. 7등이래요, 지금 한국에서. 세계 7등이 됩니다. 현대가 더군다나 왜 지금 피를 보고 있냐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그 무역 관세를 매기는 바람에 현대차한테 대당 관세가 지금 10%가 더 올라가지고 현대차가 지금 단가가 안 나온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 간다는 이야기가 현지에 가서 물건을 만들면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 그런 그 수출 물류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발생하는 그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차를 팔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왔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가 세금도 무려 그동안 그 수출입 과정에서 그 발생한 그 손해와
손해와, 그 다음에 그 금속노조, 현대 종사하는 사람들을 금속노조라고 그러죠. 금속노조가 또 파업을 한답니다. 월급 올려달라고. 예, 그렇군요. 여기서 파생되는 돈에 해서 현대가 지난 분기에 약 14조를 갖다 돈을 잊어버렸답니다. 더군다나 현대가 작년에 그 양사, 기아하고 현대하고 팔아서 겨우 80만 대 팔았어요. 80만 대. 올해는 그것보다도 못 판대요. 토요타는 그럼 미국에서 얼마를 파느냐? 500만 대를 팝니다. 500만 대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2인자인 혼다 자동차가 약 300만 대를 팔아요. 그럼 토요타는 유럽 가서 몇만 대를 파느냐? 1,500만 대를 팔아요. 유럽만 가서. 그러니 일본 차가 미국에서 10대 지나가면 제가 옛날에 하도 심심해갖고 고속도로에 차 지나가는 것을 내가 노트에다 필기를 했어요. 일본 차가 몇 대 지나가고 미국 차가 몇 대 지나가고 10대면 7대가 지나가더라고요. 7대가. 한국 차는요? 한국 차는 가문에 혼나듯이 하나 있고 뭐 요즘은 뭐 현대차도 많긴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이런 사태가 비핵화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중국이 미국을 갖다가 등에서 칼을 꽂고 북한 겉대에서는 미국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뒤에서 그 북한을 갖다가 도우면서 비핵화를 해방을 놓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은 진노를 했고 중국한테 그 막대한 그 과거에 그 무역 적자 내고 자기들에 대한 그 미국에서 팔아먹었던 데에 그 수량을 오버한 그런 오버트래픽에 대한 물품까지 미국에서 앞으로 줄을 세웠대요. 그런 걸 탁탁탁 내니까 현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현대도 자기네들이 그 FTA에서 어느 정도 팔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그 팔고 남은 거에 대한 그런 부가가치를 당연히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현대도 그거 똑같이 적용이 된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많이 팔아도 골치 아프고 조금 팔아도 골치 아프고. 이게 다 비핵화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더구나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갖고 미국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아부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실 빌었으면 우리는 그래도 빼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어떤 융통성이 있죠. 비극적인 거예요. 비극적인 거예요. 이데로기 하나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갖다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멀쩡한 대통령 저렇게 해놓고 왜 멀쩡한 동맹관계를 갖다 왜 훼손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 한미동맹 얼마나 좋아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선진포국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나라의 국토를 방위해주는 그런 중요한 대한민국의 일부분인데 그런 걸 가지고 막 훼손하고 동맹 관계를 갖다가 저렇게 등한시하고 북한에만 오로지 내다보이는 저 문재인 정부, 저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참 또 놀라운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남북 교류 그 협력, 그러니까 그 뭐냐면 지난번에 4월 27일 그 경협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 도와주기 경협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뭐 내가 뭐 일일이 나열을 안 할게요. 하도 얘기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입 아파. 근데 그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 이상 투자만 할 수 있으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5천만 원 정도까지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보니까 뭐 구멍가게도 다 글로 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근데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하고 교역을 하고 있는데 남북하고 교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개성구단도 다 하고 뭐 거기 가서 뭐 구멍가게를 하는데도 교역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하고의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나거나 북한이 도저히
그 북한하고 도저히 경협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준하지 않는 그런 임의적인 그런 건 괜찮은데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또 좀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북한하고 지금 가서 고구마를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양에 가서. 근데 고구마 장사가 참 잘 됐어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저 북한이 싫은 거야. 아, 뭐 와서 그냥 나 괴롭히고, 뭐 진짜 막 그 북한에 뭐 깡패들이 와서 옆에서 뭐 이제 뭐라면 내가 비약하는 이렇게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싫은 거야, 북한이. 북한이 나한테 가라는 얘기도 안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북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돈도 안 돼. 근데 이런 거를 임의적으로 중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북한하고 많이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 대통령이라도 이런 걸 나 가고 싶어 이렇게 못하게끔 법을 만들어놨어요.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일단은 그 주한미군을 대통령이 임의로 철수시키지 못한다는 그 의회의 그 법조항을 만들었다고 미국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것도 그런 유해의 것 아니겠습니까? 야, 똑같은 건데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너들 거기 가서 그 아예 못을 박아놓는 거지 뭐. 기업인들 미국 가서 북한 가서 니들 기업할 거지. 그럼 거기 이렇게 북한에 투자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가 그거 못 빼. 절대 임의적으로 다 뭐 그만두고 나오는 거 그거 못하는 걸 법제화 시켰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예?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만 머리를 아주 그냥 쓰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판문점 그 선언과 6월 10일 날 그 북미 회담 그런 걸로 인해서 남북 협력 관계가 이제 북한하고 이게 막 이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를 이제 고려한 지원 법제를 자기 나름대로 정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혹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또 기업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나올까봐 대통령이라도 그건 아무리 힘이 강한 대통령이라도 니네들이 한번 들어가는 건 쉽게 들어가도 나오는 건 쉽게 못 나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서운 거죠. 나오려면 빈손으로 나오라 이거죠. 그렇죠. 나오려면 다 주고 네. 나오라 그거지. 그 뭐 나중에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뭐 깽판 치거나 뭐 돈 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겠죠. 그런 거겠죠. 그러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다 이게 진짜 이게 그러면서 이제 통일부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런 거를 이제 북한에다가 그 많은 그 사업 그 민간 교류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뭐 천재지변이 없는 한은 북한하고 손을 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많은 북한하고 협력 사업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소규모 자본 갖고도 북한에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답니다. 장마당에 뛰어들라는 얘기인가? 뭐 장마당을 하든 간에 북한에 가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든 간에 어쨌든 북한에 조금이라도 이로운 거면은 뭐 다 오케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만 그런 소규모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투자? 투자해서 무슨 돈을 벌겠어 거기서. 아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 개성공단 그런 또 케이스가 또 될까봐 걱정이 많죠. 그럼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종합적으로 더 이제 마무리하면은 이제 우리 남한 정부가 북한하고 그런 경협 법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많이 좀 도와주고 북한에 대한 그 돈을 좀 벌어주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 나 나가겠다. 이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하늘에서 뭐 벼락이 떨어지거나 북한이 어떤 정변 상황으로다가 도저히 협력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고? 아니, 이게 공산당이야? 아, 공산당 맞죠? 그렇죠. 아, 공산당이니까 그렇게 하겠네. 맞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공산당 저기 체제로 지금 들어갔다고 다 넘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자신도 북한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그 끝발이 높아도 안 된대. 힘이 없대. 안 된대. 못 나간대. 나갈 때는 못 나간대. 별 희한한 법을 다 법제화 시켜가지고 정말 저는 끝장이 언제 올는지 정말 그렇죠. 하루빨리 와야지. 그 다음에 북한의 그 해킹 부대가 북한 해킹 부대가 드디어 또 우리나라의 그 모든 공무원들에 들어가는 그 전산망과 다 해킹을 하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뭐 북한이 저놈들이 우리 돈도 빼서 그다음에 뭐 기밀 문건도 다 빼돌려. 그 한국 공무원들이 지금 해킹을 당하고 있답니다, 지금. 또 이런 것도 지금 막질 않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실내로 들어서 말이 뭐 어느 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해킹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전산망이 뉴스가 나와야죠. 예. 그러면 그 방송에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북한이 예. 이거 이런 방송이 없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즘은 그 YTN이고 뭐 SBS, KBS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는 뭐 내가 이야기하는 건 나오질 않아요. 주로 나오면은 그 북한 이롭게 하는 거. 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한테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북한을 믿고 북한이 그 비핵화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실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핵화한 얘기를 갖다가 이 앵커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그 신문에 나온 거 고지고대로 있는 거예요. 에이. 북한이요. 결핵 환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답니다, 지금. 그건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뭐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하고 그래서. 그쵸. 이 결핵병은 이거 옛날에 그 후진국병이죠. 못 먹어서. 못 먹어서. 예.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 그 결핵을 퇴치할 수 있는 그 약이 없대요. 이게 지금 왜 그런 그 국제사회에서 북한 사람들이 다 저렇게 결핵으로 많이 죽어나가면 안 되는데, 북한의 인도적인 그 차원에서 결핵약품을 공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주겠다고도 하고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못 들어온대요. 유엔 제재는 그런 약도 못 들어온대요. 비극이죠. 네. 그러게요. 못 들어온답니다. 그런 건 참 인도적인 차원에서 저기가 전달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말입니다. 네. 근데 뭐 주민들한테. 어쨌든 북한의 북한의 그 주민들이 결핵병을 많이 앓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뭐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보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 걸 뭐-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걸 준다는 얘기는 없죠? 주고 있겠지. 그냥 말 안 하겠지. 그러게 말입니다. 안 주고 있겠지. 아무 오늘 그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뭐 아주 그냥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어떠면은 근데 얼마 전에 어저께 오늘도 KBS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북한 선박 2대가 네. 포항하고 인천으로 들어와가지고 석탄 갖고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 이제 막 나오는데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 앵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그게 뭐 북한이 뭐 우리나라에다 풀다기보다는 뭐 환착으로 환착지로 간 건데 뭐 그거를 지금 뭐 미국의 유엔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북한이 우리한테 우리가 북한한테 그 석탄을 갖다 팔아서 북한에 돈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제3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빚어진 그런 그런 도착지에 대한 그 오류로 인해서 유엔에서 알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만일 이 정부가 북한한테 그 약을 주면은 유엔 제재에 걸리죠. 그것이 굉장히 지금 유엔 제재에 걸린다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경제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주한미군을 한국에 배치하고 있고, 우리하고 그런 동맹 관계를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또 별개예요. 아니, 우리나라 헌법 84조에 그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외유 내환을 겪어도 적국의 수장과 그런 이적 행위만 안 하면은 대통령은 기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미 동맹을 갖고 있지만 한미 동맹을 갖고 있어서 미국은 어떻게까지 어쨌든 그 동맹이 파괴될 때까지는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돼요. 그들의 명분은, 그들의 의무는. 그런데 우리가 동맹 관계를 맺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서로가 그 굳건한 동맹 관계를 서로 잘 지키면서 잘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나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나하고는 우군인데 얘네들이 방향을 틀어갖고 북쪽으로 가네 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게요. 그건 동맹이 아니라 뭐 할아버지가 와도 유엔 경제 제재를 받아야죠.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면은 한국도 경제 제재 대상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동맹 관계라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다소 좀 온화하게 봐주고 아직까지 한국한테 큰 어떤 철퇴를 내리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더 깊어지면은 오래 가면 안 되는데 회복되는데 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25개 기업이 북한에 이미 이제 조금 있으면 실사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아마 8월 달에 이산 가족인가? 8월 15일 날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은. 광복절을 맞아갖고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닌지 혹시는 모르겠는데. 이 북한하고 자꾸 교류를 하게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뭐가 되냐면은 이 점점점 남한의 자산이 북으로 유입되고 또 북한의 그렇게 막 서로가 왕래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간첩들이 상당히 한국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 굉장히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돈은 돈대로 줘야 되고, 북한에서 대남도 책동 사업. 그게 뭐냐면은 간첩들을 난파해야 되잖아요. 북한은 항상 그런 간첩 훈련소가 따로 있잖아요, 북한은. 옛날에 김현희 씨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기도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고. 3년에 걸쳐서. 그런 데에서 과거에는, 지금 세대가 아니고 과거, 우리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만 해도 북한의 간첩들이 한국에 넘어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방공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명분하에서 엄청난 북한의 간첩들이 내려와서 우리 곳곳에 그런 비밀 정보를 다 가져가고 남한의 어떤 지리적 그런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해 갔을 경우를 저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어떤 북한하고의 정변이 일어났을 때 저놈들이 땅굴로 내려오잖아. 네, 그렇죠. 저놈들이 지리를 미리 확보하고 대한민국에 하면 어떤 게 다 있다는 거 알면 얘네들은 내려오자마자 그냥 바로 거기로 다 갈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냥 손도 못 쓰고 그냥 불과 한 2, 30분 만에 우리는 그냥 불모로 다 잡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물론, 미국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미국에서 절대. 그래서 이제 점점점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 정부가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혈안이 돼갖고, 아니, 어떻게 이산가족 비용도 우리가 내야 됩니까? 36억 원을. 진짜. 북한 놈들은 지금 완전히
날강도 같은 놈들입니다. 저들은 사실상 지금 남한의 돈을 뺏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일어난 것에 대한 이 엄청난 자산을 갖다가 저 날강도들한테 이렇게 넘긴다는 거는 사실상 참 앞으로 계속 공사가 진척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북한은 이제 살기 좋은 나라 될 것 같아요. 거기 노동자들한테도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 사람 땡 잡았네, 북한 주민들은 완전히. 그쵸? 우리 국민들 지금 우리 지금 실업률이 계속 좀 높아만 가고 살기가 좀 힘들어지고 있다는 그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바로 정통성이 없고 무능한 정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라 경제 구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문재인 정부가 그랬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시급을 갖다가 10,000원으로 올리겠다. 시급은 미국에서도 엄청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큰 사안이에요. 물론 미국도 미국의 시민들이 플랜카드 들어요. 시급 15불로 올려달라. 시급을 좀 많이 올려. 이렇게 합니다. 절대 안 올려줘요. 그럼 한 3년에 한 번 코로 한국 돈으로다가 한 250원씩 올려줘. 250원씩. 미국도 아직까지 10,000원이 안 돼. 그런데 그걸 10,000원으로 올려놓고 일종의 그 포퓰리즘, 그 국민들을 갖다 선동하는 그 자기가 공약이죠. 왜냐? 그렇게 해놓으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시급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난 쌀값을 올려놓겠다. 10,000원씩 준다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쫑긋하죠. 10,000원씩을 올려놓고 나서 우리나라 그런 자영업자들인가 중소기업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안 하나? 그런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추천하는 그런 그 주무부서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실제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과 그런 분야의 그런 인재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충성적인 그런 사람들의 성향만 갖고 저는 내가 꾸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격히 무너지고 앞으로 더 무너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발 북한하고 교역만큼은 막아야 돼요. 무슨 수있어라도. 만약 북한한테 생돈 다 들어가서 국고 뺏기는 거면 대한민국이 인플레이션 걸립니다. 국가 부도 사태, 디폴트가 될 수가 있어요. 디폴트 당하면 우리가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디폴트 당하면 대한민국 국가가 무너져 버려. 우리나라 화폐가 없어져 버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조정하냐면 미국 달러를 써야 돼.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그 우리는 주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보수의 그 정치 세력이 의원들도 꽤 많던데 아니 그런 의원들은 다 어디 가고 그런 걸 빨리빨리 막고 매일 국회 정상화를 시켜서 불러내가지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북한에 지금 뭔데 니네들이 국민의 의사도 없이 그렇게 북한하고 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전면 니네들 다 국민투표해라. 국민들의 그 찬반성, 그 국회의원들의 그 어떤 과반수 이상이라든가 국민들의 그 찬성 반대표를 물어서 북한을 경합도 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니네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냐. 이런 거 할 그런 세력이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러니까 동조 세력들이 우리 전신새누리당을 통째로 먹어버렸어요, 선생님. 통째로 먹은 거예요. 돈도 안 내고 그냥 뺏은 거예요. 나머지 친박들 나가라고 하고, 친박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이건 막아야 되는데. 북한한테 경업하는 건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일단은요, 또
희망적인 걸로 엔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는 방법은 비핵화가 제일 빠른 거예요. 네. 내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비핵화를 북한이 안 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이 바로 북한의 경영력이 불안정하다는 거.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왜 문재인 정부가 빨리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봐요. 만약 미국하고 북한이 막 서로가 급박한 막 긴장 상태가 되는 거야. 미국에서 매일 훈련하고 북한은 폭격했다는 그런 뉴스가 매일 나오고 했을 때, 아니, 거기 기업이 누가 들어가고, 거기 장사로 들어갈 사람 있겠어요? 불안해.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도 폭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전쟁 날 그런 분위기인데, 그 기업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려고 그랬죠. 안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시간 끌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빨리 해놓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덧붙일게요. 북한의 지금 김정은의 속셈과 중국 시진핑의 속셈은 뭐냐면요. 미국 11월 달에 중간선거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흠집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계속 자기의 입지가 그런 비핵화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그런 러시아의 관계라든가 대중동 문제 이런 거에 다 포함되어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흠집을 당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한테 패배하면은 재선이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요. 북한이 바로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까지는 어쨌든 시간을 끌려고 그러는 겁니다.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서. 11월 선거의 그 당락이, 그 중간선거의 당락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가 95%가 나와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못 한다면은 북한은 땡 잡은 거예요. 남한도 뺐고 다 뺏는 거예요. 동맹관계 와해시키고 다 뺏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정말 절망적이죠. 근데 왜 또 내가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오늘 왜 했냐면은 민주당이 됐을 경우에 힐러리가 아직까지 대통령급이 있답니다. 힐러리가 얼마 전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그 북한을 갖다 북복한다는 그 전쟁설이 났을 때요. 힐러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CBS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좀 바보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북한 문제를 전쟁으로 다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 앵커가 그럼 당신은 어떻게 북한 문제를 해결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외교적으로 안 돼. 디플로매틱. 외교적으로 안 돼. 전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해도 북한하고 나는 해결할 자신이 있다. 그런 얘기는 옛날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다 했어요. 민주당 정부가 많이 들어서면 북한하고 대화하기가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제가 그 뉴스를 하나 했는데 이번에 그 나토 있잖아요. 네. 나토 동맹기구를 갖다 와야 되는 걸 막고요. 중국에다가 지금 잘 들으세요. 중국에다 관세를 갖다 부여시켜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미국한테 이제 손으로 무릎 꿇고 오기를 트럼프 대통령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또 그 혁혁한 공과 러시아를 갖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킹 자체를 갖다가 은폐하려는 그 의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러시아가 그 은폐를 하려고 러시아가 그건 사실이에요. 러시아가 그걸 했다고 해서 미국의 선거가 당락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기운다든가 이런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런 서방 세계의 무역 관계, 아시아의 그런 비핵화 관계, 그 다음에 그 중국의 무역 제재, 그 다음에 북한이 이렇게까지 긍지에 몰렸던, 여태까지 긍지에 몰린 거잖아요. 긍지에 몰리고 한 거에 대한 혁혁한 공과가 지금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80%가 당선 확률이 있다고 나왔어요. 보고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비행기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그 항공사에서 2021년도 비행기가 나오는데 대통령 각하께서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왕이면 삼색을 넣어서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힐러리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 국민들의 반수 이상이 힐러리 싫어해요. 모르죠.
민주당에서 제3의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3의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게 힐러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출마한다고. 트럼프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비핵화에서는 한 손을 잡고 서로가 이렇게 같이 연정을 품었는데, 이들이 지금 그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역자라고 그러고 국회 청문회를 열어서 임피치먼트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탄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탄핵 받지도 않아요. 희열은 되지도 않고 그들의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는 뭐 그들이 진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돼갖고 뭐 탄핵시킨다는 게 아니고 힐러리의 지금 현재 아주 왜소해진 정치력을 갖다 높여주기 위해서, 왜냐면은 11월 선거 때 공화당하고 해서 일단 이겨야 되잖아요. 자기들. 근데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힐러리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좀 넓혀주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신랄하게 여태까지 북한 문제로 있어서 조용하게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때는 요때다 하고서 러시아 지난 2016년도 대선 러시아 스캔들 전자메일 사건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갖다 막 더 합리화시키고 더 불거지게 만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그냥 조작만 하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재선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85%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나는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미국 여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론은 맞아요. 근데 별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북한을 갖고 이렇게 시간을 더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딱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난 단임이 아니라 이거야. 난 재선이 된다 이거. 재선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갖다가 완전히 떡 주물 때까지 주물르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벼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 재선이 됩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 이메일에서 어떤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힐러리는 그런 대북 관계라든가 주한미군 관계도 공화당하고는 현저하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만일 어떤 주한미군하고 한국 정부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힐러리 같은 서양의 사람은 주한미군을 갖다 완전 철수는 아니더라도 축소를 한다든가 병력 배치 이동 이런 장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그런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서 그게 여론에 지금 질타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반역자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는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반역행위를 했다는 게 그런 뜻을 한 게 아니고, 힐러리 클린턴을 차기 대선 주자로다가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세를 무력화시키려고 저는 의도라고 봅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재선은 80% 완전히 확정이 된답니다. 네. 재선은 그리고 특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당연한 것 같아요. 별다른 큰 변수가 없지 않나. 근데 재선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갖고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할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게 여기서 흐지부지 끝나도 물론 안 되겠지만 북한에서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힐러리가 그때 됐다고 힐러리를 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그 당시 2016년도 때는 네. 북한은 힐러리를 밀었대요. 힐러리를. 북한이요? 북한이 힐러리를 밀었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밀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북한은 힐러리를 밀었대요. 중국도 힐러리를 밀고. 그랬군요. 예.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저기가 있어요. 또. 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좀 강경파잖아요. 강경파인데 힐러리는 약간 자기간에는 온건파라기보다는 그런 외교적인 관계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본래 용기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화로.
대화의 그 장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여유 있게 저런 반역사 소리를 듣고 그래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자기가 차기 대선에 확고한 자기의 그런 입장도 있고 앞으로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비핵화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핵화의 그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북한을 갖다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계략이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앞으로 북한을 대하는 북한의 입장이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가급적이면 빨리 11월 대선에서 저 트럼프가 좀 떨어지고 저 힐러리가 좀 대통령이 다음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트럼프하고 7월 12일 날 맺은 그 싱가포르 핵 파기 그 비핵화 협정은 다 완전 그거 뭐 종이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일 그 미국에서 계속 비핵화를 한다고 그 응해 와도 나는 전부 다 거부하고 나는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 트럼프는 어차피 4년 단임인데 내가 이 사람하고 뭐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맞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또 시간을 버는 거예요. 2년. 나는 그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좀 더 포괄적으로 내가 더 나서서 비핵화에 대해서 또 진취적으로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한번 또 다시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바로 북한이 노리는 게 11월 달 중간 선거의 기초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거 내 말이 맞을 거예요. 북한은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올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네. 11월 달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달.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선거 금방 가요. 그때 선거에 공화당이 이기냐, 민주당이 이기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향방이 결정되는데 제가 볼 때 공화당이 100% 이깁니다. 참 우리는 참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하면 좀 맥이 빠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다음 달이 8월 달이죠. 네. 멀티 가디언이 아마 그 중간에 열리거든요. 8월 달에. 그때 변수가 생겨요. 그때까지 만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이 비핵화를 저게 마냥 안 하는데 미군의 그 전투력까지 저하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네.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청문회에 가서 아니 북한이 비핵화도 안 하는데 우리 또 그 주미 대사 해리스 전 사령관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주한미군을 갖다 이렇게 전투체를 중지시켜 놓고 왜 이렇게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고 왜 군의 생명이 뭐야? 강한 전투력이잖아요. 그렇죠? 적과 싸워서 이기자. 그건데 왜 그걸 이렇게 무력화시키냐? 이렇게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대사지만 대통령은 이 군대를 갖다가 강하게 일단 우리가 준비태세를 해야만 북한의 비핵화로 저렇게 저놈들이 저렇게 술수로 서서 이렇게 밀어나가는데 우린 또 대신 정반대 국보로 주한미군 훈련을 강화시켜버리자. 그러면 쟤네들이 결국은 우리 손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그것도 메시지를 보내겠죠. 근데 그거를 해리슨 대사나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본베어가 그렇게 진언을 안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요. 알아서 해요. 네. 저는 그래서 8월 달에 굉장히 엄청난 그 사건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8월 달에가 굉장히 지금 이 D-Day로서 남북 문제도 8월 달, 남북 간 지금 북한하고 그런 4월 27일 날 회담도 아마 그때 가서 북한하고 이견 차이가 엄청 많고 아마 북한이 막 별소리 나가고 아마 팽당할 가능성도 많아요. 무시당하잖아요. 북한은 계속 남한을 무시하고 있어요. 남한 정부를. 엄청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대로 막 퍼부었잖아요. 퍼부어버리고 막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막대하고 그리고 북한이 한국 그 정부를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손에 안에 놓고 보고 있어요. 손 안에로.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걔들이 초조한 거예요. 지금 비핵화를 저 무서운 사람한테 안 한다고 했으니 매일 하루가 언제 또 우리한테 폭격한다 소리 나올 거고. 근데 걔네들이 유일한 희망을 갖는 게 아마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 낙선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아마. 아마 내가 볼 때 별짓 다 할 거예요, 미국에. 굉장히 앞으로 그 미국이 복잡한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런 그 생각, 여러 가지 그 자기 참모들을 해서 다 이미 다 강구했을 거라고 보고요. 8월 달에 을지 개변 훈련이 분명히 열립니다. 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소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친